예, 안녕하십니까. 평화의 길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명지TV 구독자 여러분. 벌써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불교 뉴스 브리핑이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 방송 보시면서 어떠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반응들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힘을 내서 좀 계속 이 브리핑 뉴스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우리 동국대 교법사님, 아직 호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튼 진우 스님 나오셨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판의 김경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두 번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평가들이 다들 긍정적이던데. 예. 저도 아주 좋다고 예. 특히나 이제 우리 김경호 대표님의 차분한 이 브리핑이 그래도 지금처럼 상월결사 찬탄 일색의 불교계 기사들 중에서 그래도 좀 다른 시각으로 봐주고 그리고 놓치기 쉬운 중요한 이슈들을 이렇게 짚어준다고 저한테도 아주 응원에 저는 옆에 앉아있기만 하는데도 응원에 전화를 저희 도반들한테도 몇 통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대표님은 주변에 좀 응원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게 종단에서 결코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그나마 우리라도 하니까 좀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김경호 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최근에 종단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단신으로 앞뒤 막 오락가락 할 겁니다. 우선 괜찮습니다. 예.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총무원 개각이 총무부장의 교구본사 교구장 출마하고 연동돼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봉선사의 그 후산 스님이 단독 후보로 돼가지고 9월 4일 날 이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비근위에는 9월 18일 날 이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후보가 단독 후보예요. 그 마포 성림사 회주이고 비구니의 부회장이신 광용 스님이 단독 후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경선 없이 경쟁 없는 종단의 선거 문화라는 게 화합하는 원흉무애의 종단이다라고 그 자신들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변화 없는 그리고 회전문 인사예요. 이 부분은 누적이 되다 보면은 고인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단신을 하나씩 쭉 가버리면은 9월 2일 날 행자교육 65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14일까지인데요. 이번에 남행자가 32명이고 여행자가 17명입니다. 32명, 17명. 그러면은 총 49명인데요. 49명이네요. 10여 년 전에는 연간 한 500여 명이 이 행자교육을 들어왔었거든요. 10년 만에 10분의 1로 완전히 이 출가 자원이 지금 현재 엉망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이거는 불교 쪽이 다른 종교계,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개신교하고 비교했을 때 이 숫자가 10분의 1로 지금 10여 년 사이에 줄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좀 더 심한 경우인지 아니면 다른 종단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불교는 좀 낫다 이런 경우인지. 가톨릭도 굉장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거기도 이제 문 닫은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불교만큼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니다. 저는 이거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냐면은 태고종이 연간에 행자 교육을 할 때 50명 이상은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건 왜 그 정도 되냐 그랬더니 절 물려받기 위해서 그건 이제 기본 50명 이상은 나온대요. 태고종 수석사찰이 2200개니까. 근데 지금 자칫하다가는 서로 비교 통계가 없습니다만은 태고종보다도 출가 자원이 지금 적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세대 정도 지나면은 사찰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미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바깥도 그렇고 안도 그렇고 출산율인데 우리는 이제 출산율에 우리 절집안은 출가율이잖아요. 그러니까 80대 이상의 비구니 노스님들이 240여 분 계세요.
근데 20대의 비구니 스님들이 열 몇 명입니다. 20명이 안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21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심각한 거죠.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해인사 주지로 홀라당 간 헤일 스님. 헤일 스님. 교육원장으로 돌아가지고 작년 교육원장으로 추천받아서 이제 종회에서 이제 통과하면서 본인이 임기 내에 200명이죠. 200명의 그 행자들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해놓고 100일도 안 돼서 해인사 주지자리 나니까 홀라당 갔던 이제 그리고 그 결과 올해 행자 교육받는 분이 49명. 그리고 지금까지도 헤일 스님이 놓고 간 교육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 종단이 얼마나 출가자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심이 아니었던 거를 증명하고 있는 현재 이권에는 관심이 있지만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이런 자기 문제가 거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죽고 나면 그만이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인사 주지로 보내놓고 나서 지금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지금 저 교육원장을 공석으로 놔뒀잖아요. 이번 10일 날 임시중앙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그 교육원장 후보로 현 포교원장인 범해 스님을 추천하기로 드디어 했고 6개월 만에 이제 선임이 되는 거네요. 그것도 회전문. 회전문이네. 교족 그 포교원장에는 현 포교 부장인 선업 스님을 갖다가 추천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정말 회전문 인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새로운 얼굴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자 문제인데요. 9월 5일 날부터 10월 17일까지 그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눈부처 학교를 갖다가 눈부처 학교 6강을 갖다가 하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게 9월 9일 날 불교환경연대에서 햇빛 발전소 1호를 갖다가 오픈합니다. 고향에 있는 그 절에서 이제 법문사에서 하는데 그 지붕하고 주차장에다가 햇볕 그 태양광 패널을 갖다가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많이 늦은 거예요. 원불교보다 10몇 년 늦은 지금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1호 발전소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름도 아주 좋더라고요. 비로자나? 비로자나. 대일렬이니까. 햇님 같은 부처님. 9월 16일 날은 대불련 창립 60주년입니다. 대학생 불자. 대불련이 벌써 60년 됐네요. 대불련 창립 60주년인데 여기하고 연결되는 게 상월결사에서 하고 있는 대학전법위가 되겠죠. 상월결사는 되게 부지런합니다. 8월 31일 날 그 봉은사에서 하는 수미산 원정대 교육과정이 6기가 시작이 됐는데 뭐 인원이 130몇 명이 벌써 된다고 6기가, 자랑하고 있고요. 9월 5일 날 6일 날 이 공주 그 전통문화교육원에서 대학 전법위 워크샵을 수백 명을 모아가지고 그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회양식에서 그 고문인 자승 스님께서 휘호도 쓰고 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직접 탁발해서라도 기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듣다 보니까 어색해가지고 승려법을 보니까 47조 16항에 상습적인 탁발 행위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무서운데요. 자승 스님이 직접 탁발 가면 안 낼 수 있겠습니까?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스님들일 거고 그거는 이제 그 전국구 조폭 두목이 뭐 지역 구석구석 다니면서 삥을 뜯겠다 이런 거나 다름이 없는 달러빚을 내서라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9월 오늘이 7일인가요? 어제 이제 불교 법의회라고 불교 그 저기 국회 보좌진들의 그 불교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하고 인사도 드린 모양인데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의 보좌진들까지 해가지고 정치권에 대해서 이제 각종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을 때는 사실 굵은 국회의원보다도 이 실무자인 보좌진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국회 정각회도 있고 공무원 불자에도 있고 뭐 기자 불자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각 직능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예. 불교에는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 처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코멘트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선거 없이 단독 후보로 진행되는 이제 선거들은 예. 사실 굉장히 우리 절집안에 있어서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절집안의 선거 체제 자체가 사실은 대중공사의 형식, 그리고 대중들한테 뜻을 묻는 이제 공개적인 자리인데, 그러지 않고 단독 후보로 나왔다는 것, 예. 그리고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라는 것이 지금 조계종 내에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상월 결사의 회주인, 그냥 자승의 낙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사안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불자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사회에서는 선거가 뭐 민주주의 꽃이고 그래서 경선을 하고 경쟁을 하고 여러 후보가 나와서 막 정견을 발표하고 이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집안 내에서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화합하고 단합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꼭 이렇게 경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물밑에서 좀 조정해서 한 사람으로 추대하는 게 그게 더 불교다운 모습이 아닌가. 대중의 대표라면 예. 대중들의 그런 공의를 얻어서 추대가 되면 좋죠. 예. 근데 뒤에서 밀실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누구누구 하자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대중의 뜻에 괴리된 예. 이렇게 선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단독 출마는 대중의 뜻을 모은 추대가 아니라 철저한 밀실 야합으로 자리 나눠먹기로 가는 그게 핵심이다. 이런 이제 예,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봉선사 주지로 나온 그리고 이제 결정이 돼버린 호산 스님 같은 경우는 수미산 원정대란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그리고 상월결사 할 때부터 계속 자승과 같이 했었고, 그리고 그쪽에 총도감을 해서, 그리고 총무부장을 할 때도 자승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예. 이렇게 거론이 됐던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벌써 1년 전부터 차기 봉선사 주지는 호산 스님이다라는 말들이 돌았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계에 영향이 있을 만한 큰 건은 이제 9월 5일 날 예. 정부가 이제 종부세 개정안을 갖다가 종부세 개정안. 예, 이게 이제 사찰에서 민원이 많았던 거거든요. 예. 그 전통 사찰의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은데, 근데 사찰 토지에다가 무슨 그 지상권을 설정해서 사는 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근데 이것이 전부 이제 합산돼 가지고 종부세를 대니까 사찰이 굉장히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일부 완화가 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던 건데, 이번 내년도 예산이 왕창 깎였거든요. 특히 과학기술 예산은 아주 박살이 났는데, 그렇죠. 예.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는 31.6%를 갖다가 증액을 했죠. 증액을 예, 했습니까? 현재 정부 예산안에 의하면. 야, 이거는 철저하게 불교 이 그러니까 종단 자기 편에 챙기기인데, 대해서는 예. 이제 확실하게 밀어준다. 417억에서 예. 500 얼마죠? 421억이었는데 554억 원을 갖다가 해주겠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 100억, 문화재 100억 가까이 관람 들었네요. 100억 이상. 예, 100억 문화재 이상. 관람료를 없애는 대신에 예.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한 부분인데 이게 올해에 비해서 내년 같은 경우 훨씬 더 증액이 됐다 이런 이게 이야기죠. 불교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65개 사찰만 해당이 됩니다. 아 그렇죠. 관람료를 받는 사찰이 그럼요. 그쵸. 지금 조계종 예. 소속 사찰이 3,000개 가량 되는데 예. 그 중에서 1%도 아니죠. 야 그러면 이거 상위 안 그래도 관람료 3,000, 수입이 한 2% 있다는 2%. 것은 큰 절인데 상위 사찰에 이런 이제 지원이나 예산이 몰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그렇죠. 되네요. 예. 이거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는 거는 종단의 권력 승들인데 예. 권승들의 주머니만 따뜻하게 해주는 거지 일반 대중 스님 수행하는 스님들한테는 네. 정말 도움 안 되는 야, 그런 그런 건이 또 됩니다. 내막이 있는 예. 그래서 이 거군요.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투명하게 집행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는 사항인데 워낙 복잡한 주제니까 예. 두고 가야 되겠죠. 예. 또 하나 기록할 만한 거는 8월 28일 날 예. 경기도에서 그 나눔의 집에 대해서
노인복지법을 위반했다면서 2018년부터 22년까지의 보조금 11억 4천만 원을 반환해라. 라고 예. 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눔의집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법정 송사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눔의집이 문제가 되고 나서 경기도가 이제 그 민간 합동조사단까지 파견해가지고 예. 했었는데 결국에는 도로 그 조계종게 돼버렸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때 사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게 그 이 민간인들이 이 기부 희사했던 금액이 현찰로 88억인가가 통장에 잠겨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나눔의집 할머니들을 위해서 쓴 돈은 2억도 채 안 된다. 그래놓고 이걸로 무슨 복지시설을 갖다가 예. 만드는데 쓰겠다라고 했다가 여론이 그렇게 안 좋았던 거거든요. 지금 1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서는 양로시설 입소 기준을 미충족했다. 예. 그래서 주장을 하는 건데 또 이번에는 또 난데없이 그 나눔의집 측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처사다라고 또 이럴 때는 또 위안부 할머니의 그 상황을 갖다가 사실은 팔아먹어요. 나눔의집 문제의 핵심은 위안부 할머니를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부를 받고 후원을 받았는데 그 상당한 금액 88억이라고 얘기하는 이 상당한 금액을 온전하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뭐 다른 명목을 이리저리 다 써버렸다는 그냥 게 사용한 핵심이잖아요. 거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이사회에서 회의한 결과도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분을 이제 이사장 그리고 회주 스님의 이제 의료보험으로도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게 또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까지 가지고 왔었냐면 월주 스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21년도죠. 이 1년도 금산사에서 하는데 이재명 예. 당시 후보가 이제 금산사에 갔을 때 냉대를 받았어요. 아, 경기도지사 예, 시절에 감사를 감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대선하고도 이렇게 걸쳐서 이제 그때 이제 상대적이었던 상대편이었던 이제 윤석열 후보는 대접을 잘 반대를 받았는데 받고 예. 이제 그런 것까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나눔의집 문제가 그렇게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얽혀 있는 그렇게 예. 해석될 수 이건 있는 앞으로 부분이 어떻게 많다. 진행될지는 이거네요. 계속 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네요. 지켜봐야 될 주제일 예, 것 예. 같아요.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스님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면목 없는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김경호 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여러 가지 불교계 내의 다양한 이제 소식들 좀 설명을 하고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 방송에서 핵심적으로 좀 이슈로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풀어 나갈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겠다 해서 지금 이념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어버렸죠. 예. 그런데 홍범도 장군이 우리 절집안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고 홍범도 그렇습니까? 예. 장군이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게 홍범도 장군이 1866년생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 68년생이신데 예. 68년생이신데 노비 출신이세요.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평양에 이제 해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신 지 7일 만에 어머님도 여의고 9살 때 아버님도 여의고 이러면서 이제 전혀 글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이런저런 나팔수 그러니까 평양 가명에 나팔수도 하셨다가 이제 흘러서 이제 금강산 신계사에 이제 지담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 밑으로 이제 출가를 하세요.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이 그때서야 글을 배웁니다. 아, 출가를 하신 다음에 예. 그러니까 글 배울 수 있는 경우가 없고 그렇죠. 예. 그때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조선이라고 하면 조선에서는 글을 배울 수 있는 대가 그 유교의 뭐 서당과 서당. 예. 소원이었다면 예. 이제 불교에서는 불교밖에 없었으니까 절밖에 사찰에서 없었으니까 교육을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역사성과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안목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제 홍범도 장군이 기존에 본인의 일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안목이 나라의 일 그리고 이제 세계의 일로 이렇게 안목이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계종 입장에서는 임진왜란 때에 우리 사명대사나 서산대사 그리고 영규대사의 그런 항일 정신 그리고 애국 애민의 정신들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어 온 것이 한국의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서 일본에 쳐들어왔던 그 막부들이 이렇게 쏘는 전사들을 보면 실패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잡았대요. 첫 번째가 대포, 그 조선에, 그 다음에 이순신, 그 다음에가 승병이었답니다. 승병. 그래서 그렇죠. 한국의 그 조선을 다시 침략하면서 한국 불교를 외색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홍범도 장군을 잃어버리면 뭘 잃냐면 그 항일 전신들을 임진왜란부터 계속 가지고 왔던 우리 조계종의 정체성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종회에서 반드시 이 지금 섭불르게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하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념 전쟁을 이념 정치를 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 된다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불교계에서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현재 이 정부의 사상 이념 전쟁에 대한 것을 좀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는 이런 역할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불교인데 이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홍범도 장군이 거기서 얻은 것, 금강산 신계사에서 또 그 비구니 스님과 인연이 돼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분들도 그리고 그 비구니 스님도 고문의 일본 제국주의의 고문에 못 이겨서 또 돌아가시고 그리고 첫째 아들도 전사를 합니다. 이제 독립운동 가운데 그리고 이제 둘째도 이렇게 그 잘 못 먹고 이래서 병사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온 가족이 독립운동을 했던 가족들이기 때문에 저는 꼭 우리가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불교와의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사상 이념적인 문제로 얽히면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불교가 앞장서서 선양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말씀이신 홍범도가 이제 공산당 입당해서 빨갱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남 김성국 선생은 또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이건 우남 김성국 선생. 리메일즈의 아리랑에는 아예 금강산 출신의 이제 붉은 붉은 승려라고까지 나오는데 이거 이제 장지락을 갖다가 사상 교육시켰고 이랬던 그 분이에요. 그래서 임시정부 쪽에서 그 자익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중국 공산당 그 활동을 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해방된 조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궁핍하게 살다가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아무도 안 챙겼던 거죠. 이런 그 친일파들이 득세한 세상에서 그 운남 김성국 선생 같은 분을 갖다가 지금에서야 기념 사업회도 만들고 그렇습니다만 살아생전에 모시지 못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힘당 사람들이 굉장히 괘씸한 게 태영호 있잖아요. 태영호 그 강남 갑인가요, 우리가요? 저 탈북에서 내려와가지고 강남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당선된 철저하게 태영호. 김정일, 김일성을 찬양을 하다가 김정은 때 이제 넘어온 놈인데 지금 홍범도 장군을 욕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얘기대로 태영호 얘기대로 홍범도 장군을 우리 역사에서 지워버리면 우리 진짜 항일 무장투쟁은 포천보전투밖에 안 남아요. 김일성에.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지금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나 이거는 반드시 조계종에서 홍범도 장군은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또 일제 경찰에 쫓겨서 이랬던 분들이 제가 이야기 듣기로도 많죠. 피해서 도피하다가 절에 들어가서 이제 은거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때문에 이제 불교의 영향도 많이 받고 이랬던 예.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대표님이 아시는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좀 예.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제 만다라 쓰신 김성동 작가께서는 그렇죠. 그냥 페북에다가 이제 연재를 쭉 한 게 있어요. 근데 당신이 이제 워낙 어릴 때 그 절에 갔었는데 절에서 오래되기로는 저기 동학 잔당도 예. 만났다. 동학 때 이제 피해가지고 절 집안에 피신했던 분. 그리고 나서 이제 좌익 활동하시다가 예. 이제 도망 오신 분들이 절집에서 계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아주 옛날 얘기를 자기가 들은 바가 있다라는 예. 그런 얘기를 그 기록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1984년도, 85년도에 예. 민중불교운동연합이라는 이제 기구 운동을 갖다가 만들 때 여익호 선생이랑 같이 만들었거든요. 예. 들어갔습니다만. 근데 여익호 선생이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좀 우리도 새를 키우자. 그랬더니 어서 희한한 분들을 많이 끌고 와요. 예. 여 선생이 이제 탄호 스님 문화에 슬하에 출가했던 경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뭐 장기표 선생이라든가 예. 뭐 이제 죽었으니까 뭐 안희대 동지라든가 고대 7학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계 피복노조의 민종덕 선생이라든가 이런 거 다 데려와요.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출가 경험이 있다. 이 출가 경험이 세속을 떠나서 출가한 게 아니라 민주화운동 하다가 도발에 친 거죠. 산중으로 도발. 그 중에서 안희대 선생하고는 전 나중에 이제 예. 이종동서의 인연이 되는데 예. 그때 술 먹으면서 한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안희대 선배는 해인사 백년암 성철 스님 거기 암자에서 한 10개월을 갖다가 짱 박혀 있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불교 집안은 사실은 굉장히 열려 있는 이 사회가 내친 사람들조차도 품에 안는 굉장히 넓은 자비문중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에야 뭐 그런 얘기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시국사범이고 빨갱이고 그 다음에 중범죄자 아닙니까? 여익호 선생 같은 경우도 민청학령 사건으로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연좌제 있던 시절에 주변 사람들 다 온통 괴로운 거거든요. 탄호 스님 제자들도 탄호 스님한테 저런 빨갱이를 갖다가 제자로 받으면 어떡하느냐라고 항의를 했대요. 예. 그래서 탄호 스님이 두고 봐라, 쟤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불사 많이 할 거다 이제 이러고 카바를 쳐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원로위원 원경 스님 박헌영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해방 그 저기 6.25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그 빨갱이의 수괴인 박헌영의 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유일하게 절집안이니까 절집이었다. 예, 네. 안고 들어갔던 겁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스님한테 옛날에 들은 얘기가 사람 못된 게 중된다. 이거 스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 중에서 정말 꼴통과가 이제 출가하고 그 스님 노릇한다. 사람 속에서 못 사니까. 예. 근데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 다음 대목이 있습니다. 중중에 못된 게 고승된다. 니들이 볼 때는 얘가 정말 그 같이 하기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두고 봐라.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뚝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뭔가의 성취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걸 기다려줄 줄 알고 열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 그 명진 스님도 명진 스님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해인사에 계실 때 84년, 85년 그 무렵에 대구 경북 고 지역에서 이제 그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 하다가 수배받고 해인사로 이게 숨어 들어온 수배자들이 몇 명 있었대요. 그분들 만나가지고 그 5.18 광주 비디오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명진 스님도 그때 자기가 의식화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잊지 말아야 되고 선양해야 될 분 중에 한 분이 김구 선생이잖아요. 예. 김구 선생도 마곡사에서 이제 출가를 해서 스님 생활을 했었고 일본 그 군인 때려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신 게 그리고 그 우리가 역사학자로서 굉장히 존경에 마지 않는 단재 신채호 선생도 북경에서 아마 절 이름이 만기사였던 걸로 제가 만기사였는지 다른 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1년 정도를 또 스님 생활을 하세요. 이제 그래서 그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일제 그리고 이제
세상이 어두웠을 때에 많은 분들한테 그래도 소도처럼 예. 그리고 이제 사상의 자유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들 중에 카톨릭 신자였던 서학을 공부했던 정약용 형제들도 같이 품어가지고 공부했던 데가 천지남이라고 하는 남자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럴 정도로 사찰이라고 하는 곳이 사상적으로 열려 있던 곳이고 그리고 그 부처님의 너른 품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생들이 깃들 수 있는 자비로운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분들을 우리가 우리의 역사로 안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밀쳐낸다고 하면 우리의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반쪽도 못 갖고 간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져서 이 지금 저 못된 국힘당들이 홍범도 장군을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그 멸시를 하는데 우리 조계종의 어른으로라도 인연으로라도 이렇게 받아 안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다시 한번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쨌든 진우 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사상 이념적인 어떤 논쟁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교계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좀 짚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어떤 공심으로 살았던 우리가 볼 때는 보살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 보살을 갖다가 선양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홍범도 장군을 갖다가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더 언급하기도 싫을 정도로 천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돼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이런 게 있었죠. 7월 달인데 서울대에 이제 그 박태균 국제대학원 교수가 삼토 TV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김종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해방 그 50년대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군대나 절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법보신문을 비롯한 교계에서 난리가 났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박태균 교수가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절집안에 이제 그 잘못된 건 아니냐. 아까 얘기했듯이 범죄자조차도 와가지고 사람으로 교화시켜내고 길러내는 게 그렇죠. 절집안인데.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조계종 권승들이 도박승들이고 깡패들이고 지들이 깡패예요. 그 깡패들이 그래도 여기 와서 승복 입고 머리 깎고 행세할 수 있는 게 절집안이 용인해줘서 되는 건데 지들을 지적한 것 같아서 찔렸는지 이걸 왜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과거 큰 스님들은 허물 있는 저들조차도 너그럽게 받아들였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들은 큰 스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1950년대 60년대에 그 증산계통으로 많이들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게 어디냐면은 그 여순 반란에 관료된 사람들, 내지는 4.3 관련된 제주도 사람들.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이 죽었으니까 사실은 전부 4.3 관련자예요. 그렇죠. 제주도 토박이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좌익하고 연관되면은 앞으로의 삶에 워낙 고통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증산계통에서 후천개벽된다 그러니까 저기 가면은 굶어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겠거니 하고 어린애들을 갖다 글로 출가를 시킨 경우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지금의 이제 증산계통으로 연결되든가 아니면 절집안에서의 그 연결이 돼가지고 그 문제가 나중에 많이 생기긴 하는데 60년대 중반에 사도위원회를 만들어서 절집안에 들어온 증산계통을 다 척결해내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부처님 당시 있잖아요. 앙굴리마라에 대한 출가도 부처님이 허하셨던 거하고 똑같이 그 사람이 진실로 참여를 했고 한다고 하면 출가 전에 일에 대해서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당연히 품는 게 맞는 얘기라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참여를 한 끝에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중생들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 그러면 저희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받아 안아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불교 뉴스 브리핑 다양한 소식도 전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다양한 이 불교의 얽힌 역사도 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들어와서 사고 친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 그렇죠. 들어와서 사고 친 놈들이 훨씬 더 많죠. 예.